자, 보면은 433페이지 건축선이라고 돼 있죠. 자, 보면 건축선의 의의라고 돼 있는데 원칙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가로 안에 보면 이하 건축선이라고 돼 있죠. 자,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 말이 건축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원칙, 밑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그러니까 건축선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죠. 여기 도로가 있으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통은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근데 요 안쪽으로 건물을 지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근데 이 바깥쪽으로는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즉 건축선은 건축 뭐 한계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여기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즉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건 안 되지만 이 안쪽으로 짓는 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건축선은 이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한다라는 거. 원칙은.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은 이 옆에 대지가 있을 거고 여기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계선이라는 거. 여기까지 지어야 된다라는 거지. 한계선이라는 건 요거 의무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건축선. 근데 다음 페이지. 예외라고 돼 있죠.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아닌 경우는 다음을 참고한다라고 해서 후퇴 건축선이라고 돼 있는데 자 거기 기역에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보다는 제 걸로 보죠. 여기. 자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할 텐데 이 도로가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겁니다. 아까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는 얼마 이상이었죠? 4m 이상. 그래서 4m 이상인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도로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도로의 폭이 2m밖에 안 된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건 다른 법에서는 도로가 될 수 있지만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양쪽 옆에 있는 대지 소유자들이 4m짜리 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양쪽 옆에 지금 대지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공평하게 여기서부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똑같이 후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요너비의 2분의 1씩. 그래서 여기 중심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 요렇게 후퇴를 해서 건축선을 요쪽에다가 요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건축선을. 요게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입니다. 그 그림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 그 중심선 밑줄 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 밑줄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을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요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죠. 요 앞에 그림에 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4m 미만인 도로 일대에는 여기 도로의 중심선 여기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인 요 2m만큼을 이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당연히 이쪽으로도 이렇게 후퇴를 하는 거죠. 요게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건축선입니다. 근데 니은에 보시면은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방금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옆에 대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공통적으로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 경사지라든지 철도, 하천, 선로, 부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 철도, 선로, 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는 후퇴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어디서부터 후퇴하냐면 여기서부터. 이걸 뭐라 표현하냐면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요너비만큼 4m만큼을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보면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밑줄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의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하천이라든지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 여기서부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소요너비만큼 밑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은 이쪽에 있는 대지 소유자가 도로 너비를 다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후퇴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천 등이 있는 쪽.
그러니까 여기 하천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후퇴를 하는 여기서부터 해서 소요 너비만큼 4m만큼을 후퇴를 해서 이쪽에 이렇게 건축선을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건축선이라는 거. 자,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여기를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근데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의 경우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에는 여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 1씩을 각각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라든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등이 있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만큼? 소요 너비만큼의 수평거리의 선, 여기에다가 건축선을 지정하겠다라는 거. 이게 건축선입니다. 건축선. 그러면 하나만 해보면 이렇게 건축선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이었는데 요만큼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 빗금치는 이 부분은 원래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없었죠. 2m짜리 도로에 접하고 있었으니까 여기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전체 대지에 건물을 못 지었던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즉 이거는 대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만큼이라도 그나마 후퇴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공간 여기는 이제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부분은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 해서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이 부분은 제외합니다. 그게 거기 파란색 박스로 해서 보이죠? 대지 면적에 포함 X라고 그 그림에 대지 면적에 포함 X라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 그림에도 자 건축선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빗금치는 이 부분은 처음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만큼 후퇴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공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도 당연히 대지 면적이 포함이 안 된다라는 거. 대지 면적이.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이 길이가 10m라고 가정을 하죠. 10m라고. 그리고 여기 도로의 폭이 원래는 2m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여기까지 얼마를 들어와야 되죠? 2m를 들어와야겠죠? 도로의 폭이 아까 2m였으니까 이 중심선으로부터 4m짜리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요 너비의 2분의 1. 이 중심선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리가 2m가 되는 겁니다. 2m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른 색으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리 이건 얼마일까요? 1m가 되겠죠. 1m? 1m? 여기서 여기까지가 1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m, 2m를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이건 빼준다라고 했죠.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대지 면적을 구할 때 9 곱하기 여기를 10m라고 가정을 하면 10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10m였을 때는 토지 면적은 100제곱미터지만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이 빨간색 빗금친 부분을 뺀다라고 했으니까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라고 해야 됩니다. 토지 면적은 100이지만 대지 면적은 90.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를 10m, 여기를 10m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 도로의 폭이 지금 현재 도로의 폭은 2m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는 여기서부터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들어와야 되죠? 소요 너비만큼 4m를 들어와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리는 얼마가 되죠? 2m가 되죠? 이때는 대지 면적이 80이 된다라는 거. 요 빨간색 부분들은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겁니다. 제외하는 거. 원래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후퇴 건축선이라고 해서 디귿에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이라고 돼 있죠. 이건 제가 그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밑에 그림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시험에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가각전제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내가 대지를 이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죠.
내 대지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도로의 폭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교차각도 좁은 거죠. 그럼 차량 같은 것들이 돌 때 회전 반경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도로 모퉁이 부분을 잘라내버립니다. 이걸 가각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룸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것들 많죠. 도로 모퉁이에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 잘린 부분에다가 출입문 만들고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되게 좁다라는 거. 8m 미만입니다. 도로의 폭이. 이 둘 다. 이 도로도 그렇고 이 도로도 그렇고 둘 다 8m 미만이고 이 교차하는 각도 120도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퉁이 부분을 잘라내겠다라는, 건물 못 짓게 하겠다라는 거. 해서 이럴 때에는 대지가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너비 8m 미만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이라고 돼 있죠. 그 대지에 접한 도로의 경계선의 교차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대지죠, 여기. 이 대지가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 도로 경계선. 요 경계선의 교차점이 여기. 그래서 자, 이 교차점으로부터 각각 그 밑에 있는 표에 보입니까? 4m, 3m, 3m, 2m, 3m, 2m, 2m, 2m 보이죠? 그 거리만큼을 똑같이 이렇게 후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요 뒤로. 이렇게. 그럼 이 두 점이 생기겠죠. 이 두 점을 연결한 선, 여기를 건축선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빨간색 빗금치는 이 부분에는 건물 짓지 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빨간 선이 건축선이 되니까 요 안쪽으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게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이걸 다른 말로 가각전제. 길이랑 각을 이루는 부분, 여기를 전제, 잘라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내지는 가각전제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건.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정건축선이라는 게 나오죠. 지정건축선. 보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 하시고, 시가 제한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계법에 따른 밑줄, 도시지역에서 4m 이하 밑줄,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는 제가 허가권자라고 해놨는데 허가권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밑줄 친 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지정건축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도로의 폭이 20m입니다. 20m. 그럼 충분한 너비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건축선을 뒤로 후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해서 그냥 여기는 건축물의 위치나 이 지역의 환경을 정비해야 되니까 건물을 여기서부터 지어라고 이렇게 건축선을 뒤로 후퇴하는 거.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지정건축선.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빗금치는 이 부분. 여기는 원래 건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네, 여기는 원래 건축선은 원래 건축선은 여기 지정이 돼야 됩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임의대로 여기서부터 건물 지어라고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거. 해서 대지 면적에 이걸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던 여기 소연업이에 미달하는 도로에서는 이 빨간색 빗금치는 부분은 원래 건물을 못 짓는 땅입니다. 소연업에 미달하는 도로니까. 그러니까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빼버리는 건데 여기는 원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었죠. 근데 허가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건축선을 뒤로 후퇴를 시키면, 자,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4m를 후퇴를 시켰다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 길이가 10m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후퇴한 부분의 면적이 40제곱미터죠? 10평이 넘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되게 노른자의 땅에 상업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10평이면 진짜 못해도 평당 한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1억입니다. 1억. 1억 원어치 대지에다가 건물 못 짓게 해버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있겠죠. 해서 이렇게 뒤로 후퇴를 시켜버리면은 요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건물은 못 짓지만 나는 대지 면적은 그대로 100제곱미터다라는 거. 어차피 이 대지에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럼 비원 없는 공간을 이쪽으로 해버리는 거죠. 해서 나는 손해 없이 이렇게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정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소연업이 미달하는 도로에서는 빨간색 빗금치는 이 부분은 대지가 아닙니다.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데 지정건축선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라는 거. 거기도 파란색 음영색 있는 박스로 대지 면적에 포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지정건축선 이렇게 부릅니다. 지정건축선. 그 다음에 436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2번에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자, 요거는 그림을 갖고 올려다가 그냥 그리는 게 편해서. 여기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내 소유권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유권은.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건축선이 여기에 지정이 된다라고 해보죠. 이럴 때 건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건물을 지을 때는 요 안쪽으로 이렇게 지으라 그 말이죠. 이렇게. 다만 고대에 보면은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지표 아래 부분은 이렇게 내 소유권에 미치는 영역까지 건물을 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건축선을 지정하는 이유는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방해가 될까 봐 이 안쪽으로 건물 지으라 그 말이죠. 근데 지표 아래 부분은 보행이나 자동차 통행에 방해를 안 주니까 내 소유권에 미치는 영역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도로면으로부터 밑줄. 높이 4.5m 이하 동그라미. 길간이다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안에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4.5m 해가지고 화살표 이렇게 이런 표지판 어디 가면 많이 보이죠? 그렇죠. 터널이라든지 뭐 육교. 이 4.5m가 뭐냐면 우리나라 화물차 화물 적재함의 최대 높이가 4.5m입니다. 그러면은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여기 4.5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창문이나 출입문 같은 걸 열었을 때도 이걸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건축선을 튀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이렇게 해서 도로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4장에 보면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제가 대표적으로 강의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중에서 봐야 될 것들은 제가 문제풀이라든지 고를 때 몇 개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이번에 뭐 구조 안전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암기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고, 이 부분은 보시면은 숫자들이 막 쭉 나옵니다.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쭉쭉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로 가보죠. 보면은 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 이건 지금 안 볼 겁니다. 2번에 건폐율이랑 용적률, 이거 우리 국계법에서 배웠던 거죠. 건폐율이랑 용적률은. 그래서 건폐율이란 대지 중에서 건물을 지어서 덮여지는 비율, 그래서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이걸 용적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대지의 분할 제한.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그 중에서 토지의 분할입니다. 토지의 분할, 크게 분할할 때 허가받았습니까? 작게 분할할 때 허가받았습니까? 작게. 그때 나왔던 표현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라고 했었는데, 그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이거보다 작게 분할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입니다. 외우지 마십시오. 제가 1년 동안 한 100번 합니다. 이거.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이거보다 작게 분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1월 달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또 개발행위 허가를 우리가 1, 2월 달에 시작할 거니까 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이겁니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이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우리 아직 안 배운 게 많으니까 놔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 4번에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이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올해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그래서 대지 면적이랑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는 뭐냐면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거,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거,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거, 연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거,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 제외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다 볼 건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볼 겁니다. 일단 오늘은 대지 면적이 뭔지, 건축 면적이 뭔지, 바닥 면적이 뭔지 이것들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지 면적은 말 그대로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수평 투영 면적이 뭐죠?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본 거. 그런 것들이 수평 투영 면적이죠. 그러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가 경사지라고 해봐요. 경사지. 이렇게. 경사지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뭐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거 대지 면적은 이게 대지 면적이 아니겠죠.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본 거. 요게 대지 면적이 된다라는 거. 수평 투영 면적은 단면을 잘라서 내려다본 거. 요걸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 빨간색 빗금친 거.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 제외되는 게 시험 문제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면적. 여기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여기 건축선이 지정이 되면은 건축선이랑 도로 사이의 면적 이건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가각전제라는 거 배웠었죠? 도로 모퉁이에 잘려 나가는 부분. 그것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죠? 기반 시설. 기반 시설이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라고 했죠? 대지에 그 기반시설 설치 부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거기 어차피 건물 못 지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제외되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 면적이라고 돼 있죠. 건축 면적은 거기 외벽의 중심선 밑줄하죠. 외벽의 중심선.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건물을 잘라야겠죠. 건물을 잘라서 위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그림 가지고 오려다가 저작권 있는 거 안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 갖고 와야 되고 해서 좀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이거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그리면 됩니다. 이거 별로 안 어렵어. 보면은 건축물을 잘라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벽 두께가 일정 부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벽이라고 해보죠. 벽. 이렇게 외벽이 있습니다. 외벽의 중심선이니까 여기 요 중간에 이 중간이 아닌데 이렇게 중심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중간이라고 생각하죠. 빨간색 안쪽을 여기를 건축면적, 즉 건축면적은 외벽 두께의 절반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것도 잘랐을 때 외벽이 일정 두께가 있겠죠. 그 외벽의 중심선 이렇게 외벽 두께의 절반만큼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된다는 거. 이걸 건축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건물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으면은 어느 부분을 잘라도 건축 면적이 동일하겠죠. 근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를 잘라야 되죠?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도, 건물의 어떤 부분도 이 건축 면적을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건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데 처마 같은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의 일정 부분만큼은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1번만 한번 볼까요? 역시 그 뒤에 보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서 박스 안에 1번. 처마, 차양, 부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1m 이상 돌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럴 때에는 그 돌출된 부분의 끝부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일정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처마, 차양, 부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처마, 차양 같은 것들이 1m 이상 돌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는 그 건축 면적은 돌출된 끝부분, 여기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후퇴해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해서 밑에 보니까 일부 기역에 전통 사찰 돼 있습니까? 전통 사찰은 이렇게 딱 봐도 사찰같이 생겼죠? 여기 풍경이 하나 달려있고 이런 것들이 처마가 좀 많이 튀어나오니까 이 끝부분부터 4m를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 뒤에 축사는 3m, 한옥은 2m, 그 밖의 건물은 1m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은 이런 것들은 건축 면적 산정할 때 빼주겠다라는 게 있을까? 아, 이거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이거 동그라미 2번 맞구나. 동그라미 3번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마시고 아까 보던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집 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죠? 1m. 이건 왜 빼주냐면 자 여기 집 표면이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출입구를 이렇게 바닥에 붙여가지고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 오거나 이럴 때 물에 잠기지 말라고 계단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버리면 계단 면적이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건물에 부과해서 다른 것들을 빼주기 위해서 집 표면으로부터 높이 1m까지는 산입하지 않고 그 위에서부터 건축 면적을 산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만 가로내 보면 가로입니까? 참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이라는 건 택배회사 같은 데 가보면 차 대놓고 물건 싣는 데 그런 데 있죠? 그거는 높이 1.5m까지를 빼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여기 제외되는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건 우리가 다음에 볼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건축 면적이 뭔지만. 건축 면적은 아까 보셨다시피 요거 외벽의 중심선. 외벽 두께의 절반만큼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외벽 두께의 절반만큼이. 그 다음 457페이지에 바닥 면적 나오죠? 고기 별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바닥 면적입니다. 옆에 기출해 보시면 33매도 역시 출제가 됐죠. 이렇게. 시험에는 건축 면적보다는 바닥 면적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동그라미 각층 각층. 즉 1층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 되고 2층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 되고 3층의 면적이 바닥 면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그 일부로서라고 돼 있죠. 벽, 기둥,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 밑줄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건물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생긴 건물
이거는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건축 면적과는 달리 바닥 면적을 따로 구하는 겁니다. 따로. 이런 건물이라면 어디를 자르든 바닥 면적이든 건축 면적이든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을 또 따로 구하는 이유는 여기 우리 강의실의 면적을 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실의 바닥 면적, 화장실의 바닥 면적, 작은 강의실의 바닥 면적, 그게 뭐냐면 요 뒤에 보면은 벽, 기둥,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벽을 쳐가지고 구획을 나눠 놓는 겁니다. 그럼 구획된 부분들의 면적을 따로 부를 때 그걸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각 층의 면적도 바닥 면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대강의실의 면적, 작은 강의실의 면적, 사무실의 면적, 화장실의 면적 이런 것들도 각각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 면적. 이렇게 해서 각 층의 면적뿐만 아니라 또는 벽, 기둥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런 것들을 바닥 면적이라고 하겠다라는 거. 역시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건 박스 안에 있는 제외되는 부분들이라든지 특례 규정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몇 가지만 좀 보면은 1번에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고 돼 있죠. 옆에 잘 나와 있죠. 그림이. 그러니까 아까 건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였습니까? 지붕이 있고 아까 예를 들었던 주유소 같은 거 해보죠. 주유소 같은 거.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된 부분이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의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1m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1m씩 들어와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그래서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이게 뭐 시험에는 잘 나오는 건데 이거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 다음에 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닥 면적이라는 거. 그다음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 건축물 각 층 밑줄 바닥 면적의 합계.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은 1층의 면적, 2층의 면적, 3층의 면적, 지하층에 있을 때는 지하층의 면적까지 다 더하면 그게 연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까지 포함해가지고 층이 4개죠. 그래서 각 층마다 300이라고 했으니까 300 곱하기 4 해서 이 건물의 연면적은 1200이 됩니다. 1200.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포함하는 겁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만 연면적에서 뺍니다. 아까 용적률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은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뭐였죠? 연면적.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이죠? 이 계산식의 연면적에서는 요 4가지는 빼겠다라는 겁니다. 요 4가지는. 근데 일반적으로 연면적을 구할 때는 얘네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번에 거기 박스 안에 지하층이라고 돼 있습니까? 지하층은 지금 제가 연면적 계산할 때 포함시켰습니까? 네, 여기. 지하층까지 해서 4개니까 300 곱하기 4에서 1200이라고 했죠. 근데 이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 1200을 넣으면 안 되고 900이라고 해야 됩니다. 900. 왜 지하층을 빼냐면 이 4가지는 건축주들이 설치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이거 빼줄 테니까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하층이죠. 건축주들은 지하층 설치하는 걸 싫어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지상층 공사비의 약 1.5배가 들어갑니다. 지하층은. 그래서 설치를 하는 걸 꺼려합니다. 근데 이 1.5배라는 건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1.5배가 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땅을 파다가 물이 나오면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은 그나마 양반이고 제일 최악은 땅을 팠는데 문화재가 나오는 겁니다. 공사 올스톱. 거기 문화재 나온 데는 공사를 아예 앞으로는 건물을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밑에 이걸 팠을 때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들은 지하층 파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 지하층 파놔봤자 임대도 잘 안 나가는 거죠. 껌껌하고 귀신 나오고 이러니까 임대료도 많이 못 받고 돈은 많이 드는데 임대료는 못 받으니까 꺼려하는 겁니다. 근데 지하층을 파면 좋은 건
나무도 뿌리가 깊으면 튼튼하듯이 건물도 뿌리가 깊어야 이게 지진이라든지 바람에 견디는 능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지하층을 파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해서 용적률 계산할 때 이거 빼줄 테니까 계속 파고 내려가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까지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뭐로 쓰든지 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하층은 연면적 계산할 때는 빼줍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상층의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상층의 주차용인데 가로 안에 보면은 부속 용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주차장 면적을 용적률에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속 용도의 주차장 마찬가지. 보통은 이제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부속 용도의 주차장, 부설 주차장도 이걸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빼주면 아무도 주차장 안 만들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죠. 초고층 건축물 아까 층수가 얼마였죠? 50층.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의 밑줄, 피난 안전구역. 자, 이건 뭐냐면 이 건물의 층수가 60층이라고 해보죠. 여기 6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내가 한 13층 정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층에 불이 났습니다. 밑으로는 그럼 도망갈 수 없겠죠. 위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층까지 뛸 수 있습니까? 불이 번지는 속도보다 빨리 뛰어야겠죠? 한 40층쯤 되면은 숨이 턱턱 막히지 않을까요? 보통은? 40층까지 못 가시는 분도 태반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층 건축물에서 저층에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다라는 거. 해서 중간쯤에, 건물의 중간쯤에 피난 안전구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방화벽 같은 걸로 둘러가지고 화염의 확산을 막도록 불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비워두는 거죠. 당연히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중간층 되게 좋은 층인데 통째로 비워라고 해버리면 싫어하니까 빼줄게. 위로 한 개 더 짓게 해줄 테니까 이런 거 설치하라는 겁니다. 피난 안전구역. 화재 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대피하도록. 이 피난 안전구역에서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놓습니다. 그걸 피난 안전구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도 용적률 산정할 때는 빼줍니다. 네 번째는 거기 보면은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 자,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입니다. 11층 이상이고 이 11층 좀 더 크게 그리면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고 이 11층 이상인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붕의 평지붕인 거죠. 이런 건물의 옥상에는 이걸 설치합니다. 이게 뭐죠? 헬리포트. 그게 헬리포트 할 때 H가 아니라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붕이 평지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농담인데 되게 진지하게 받으시네. 근데 요건은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지붕이 평지붕이다라는 거. 근데 만약에 똑같은 요건 하에 11층 이상인 건물인데 지붕이 경사지붕이라면 헬리포트를 설치할 수 없겠죠. 해서 이 밑에다가 대피 공간을 만듭니다. 이거 역시 용적률 산정할 때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축주는 설치하기 싫은데 공익적 목적에서는 설치하는 게 좋으니까 용적률 계산할 때 빼는 겁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그러니까 아까 지하층 정리 한번 해보면은 지하층은 좀 이따 나올 건데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연면적에는 포함을 합니다. 연면적에는. 다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빼주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로 계산 문제 주로 함정을 파는데 최근 공법 시험은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6년 동안. 그래서 요 네 가지도 옛날에는 무지하게 내던 겁니다. 다음 중 용적률을 한정할 때 연면적에서 포함되는 것을 제외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4개니까 시험 내기도 딱 좋죠. 근데 이제 요새는 너무 쉬워가지고 잘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잘 안 나왔습니다. 아니면은 예전에는 뭐 계산 문제 낼 때는 요 지하층을 가지고 함정을 많이 팠습니다. 함정을 뭐 60층짜리 건물을 뭐 계산 문제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하층을 가지고 함정을 많이 팠는데 최근에는 계산 문제도 안 나오고 요것도 뭐 옛날에는 자주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뜸합니다. 근데 어쨌든 맞추라고 주는 문제로 줄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요 네 가지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쉽지만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라고 나오죠. 높이는 지표면부터 건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건물의 높이라고 합니다. 지표면부터 상단까지. 상단이라는 건 옥상 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 있으면 건물 짓고 요게 건물의 높이입니다. 이렇게. 근데 당연히 좀 다르게 계산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조금 내용이 있어가지고 높이는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일단 원층만. 근데 층수는 몇 가지 좀 보죠.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의 층수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층수라는 게 나옵니다. 층수. 동그라미 1번 놔두고 동그라미 2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밑줄 하시고 높이 4미터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층고가 높이가 4m가 넘어도 그게 한 개의 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라고 돼 있죠.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해보죠. 여기서 보니까 5층인데 여기서 보니까 3층짜리입니다. 이 건물은 5층짜리 건물입니다. 가장 많은 층수 밑줄. 가장 많은 층수.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거기 가로 6번, 가로 7번, 가로 8번 앞에 459페이지에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층고라는 게 나오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층고입니다. 층고. 층고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처마 높이는 그냥 참고로만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처마 높이는 보면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 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라고 돼 있죠. 요거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처마 높이라는 건 여기 이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처마 높이는 이게 아니라 거기 읽어보시면은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벽이나 기둥, 깔돌이, 상단 요까지 높이를 처마 높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반자 높이랑 층고 이걸 비교를 해야 됩니다. 반자 높이랑 층고. 그래서 자 여기 3층, 여기 4층. 우리 천장에 보면은 천장이 일부 좀 두께가 있겠죠? 그 두께를 표현한 겁니다. 반자 높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방의 바닥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반자가 뭐냐면 이 천장 가리는 거 이걸 반자라고 합니다. 이 천장 위에 뭐 있죠? 배관이라든지 전선 같은 게 여기 있죠? 이 배관 같은 게 다 지나다니죠. 어디 가니까 쥐가 있다던데 어느 동네 사는지 모르겠는데 쥐가 있는 동네는 잘 없죠. 이걸 반자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층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의 바닥부터 여기까지를 층고라고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반자 높이입니다. 층고는 뭐냐면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 우리가 밟고 있는 거 여기서부터 위층 4층의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이게 바로 층고입니다. 층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층고라고 부르는 건 반자 높이라고 부르는 거고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의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그래서 거기 460페이지 층고 볼까요? 방의 바닥 구조체 윗 동그라미 윗.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의 위 동그라미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3층 바닥부터 4층 바닥까지가 층고입니다. 윗
여기 중간에 아래 들어오면 틀렸습니다. 기출문제도 아래 이렇게 바꿔 틀리게 했죠. 이렇게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의 바닥구조체 윗면까지를 층고라고 부릅니다. 층고. 이렇게 그나마 층고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일단 됐습니다. 그 다음에 46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거기 밑에 있는 그림, 그 표같이 생긴 거,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높이 제한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게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길가, 길로, 길가, 길로 이렇게 가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 즉 블럭마다 건물의 높이를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한번 읽어보면 옆에 461페이지 허가권자는 이라고 돼 있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이라고 해서 가로 안에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 블럭, 이 단위로 건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라는 거. 허가권자가 이걸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죠. 여기 보실까요? 앞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건 말 그대로 햇빛 보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안에는 다시 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내가 햇빛 보고 살고 싶죠? 여기 살면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살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살면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467페이지 3번에 보면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고 돼 있죠?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462페이지죠? 많이 안 넘어갔는데 바로 뒷페이지인데. 그래서 자, 여기는 정북 방향으로의 제한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좀 드려보죠. 여기 동, 서, 이쪽을 남으로 하죠. 북. 그리고 여기 내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그러면은 해가 어디서 뜨죠? 좀 어렵죠? 과학 시간이 됐죠, 갑자기? 동쪽에서 해가 뜨겠죠?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정오가 되면 어디로 이동합니까, 해가? 해가? 남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랬다가 이렇게 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건물을 짓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내가 짓는 건물로 인해서 일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중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죠? 남쪽에 해가 떠 있을 때 내가 짓는 건물로 인해서 그림자는 어디로 지게 되죠? 이쪽으로 그림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조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일조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정북 방향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지어라. 이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밑줄 하시고,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밑줄 정북 방향 거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라고 돼 있는 건데, 자 보면 여기 요 나침판 보면은 이쪽이 N이죠. 그러니까 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9m 이하인 부분이랑 9m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드리면은 9m 이하인 부분은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워야 됩니다. 근데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기역에 박스에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우죠. 근데 9m를 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건물이 하나, 둘, 셋 이거 보입니까? 점선? 보통 건물을 지을 때 하나의 층이 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층까지는 1.5m만 띄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북 방향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지어놨죠? 근데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사선으로 하죠. 높이의 2분의 1씩.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은 3층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층부터는 살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북 방향부터 여기서부터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되니까 높이들마다 2분의 1을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쫙 건물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렇게.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의 예외가 보이죠? 이건 다음에. 그 다음 한 장 넘겨보시면 가로 2번에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줄에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제외한다. 거기 밑줄하죠. 공동주택은 어디에 있든지 1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용 중심 상업지역이랑 일반 상업지역은 제외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지하철역 주변에 보면 주상복합 같은 게 한 동짜리 말고 두 동, 세 동 이렇게 지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동과 동 사이가 되게 가까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거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이나 일반 상업지역은 공동주택이라도 1조권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그 역세권 주변에 주상복합 한 두세 동 짓는 거, 동과 동 사이가 상당히 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공동주택이라도 1조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동과 동 사이에 얼마를 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광 등을 위한 창문 등을 위한 벽면이라는 게 있는데 앞베란다를 말합니다. 햇빛 받는 이 벽면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얼마를 띄워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과 동을 얼마를 띄우고 이 옆벽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자, 아파트 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베란다라고 해보죠. 그럼 측벽과 측벽이 있겠죠? 측벽과 측벽을 얼마 띄워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과 동 사이도 얼마 띄워야 되고 측벽과 측벽도 얼마를 띄워야 되고 이렇게 얼마를 띄워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입니다. 요새 이렇게 아파트 줄 세우는 아파트 본 적 있습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 중에. 새로 짓는 아파트 중에 요새는 이렇게 거의 안 짓죠. 보통은 동의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요새 아파트 이렇게 안 지으니까. 이렇게 짓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것만 보여드릴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464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그 박스 안에 니은 볼까요? 니은? 박스 안에 니은 보셨습니까?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줄 다만 찾았습니까?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1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동지가 어떤 날이죠? 해가 가장 짧은 날이겠죠? 설마 제가 팥죽 먹는 날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해가 가장 짧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즉 30분 들어왔다 안 들어오고 30분 들어왔다 안 들어오고 이런 거 안 됩니다.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1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이렇게 하면은 방금 동과 동 사이에 얼마를 띄우고 측벽과 측벽 사이에 얼마를 띄우고 이걸 적용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계속 햇빛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2시간 이상을. 그래서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러면 동과 동 사이 거리를 조금 더 좁힐 수 있겠죠. 그리고 가운데 광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저 규정 때문입니다. 저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규정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측벽과 측벽은 얼마 띄우고 동과 동 사이는 얼마를 띄우고 이런 규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 뭐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렇게 짓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게 높이 제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높이 제한은 여기. 크게는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랑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로구역이라는 건 블럭 단위로 건물의 높이를 허가권자가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원칙은 어느 방향부터 띄우는 거죠? 정북방향. 내가 짓는 건물로 해서 정북방향으로 그림자가 지니까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웁니다. 해서 건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우고 9m를 넘는 부분은 건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한다. 이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 근데 두 번째, 공동주택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밑줄 쳤던 게 제외되는 곳이 있었죠?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 여기는 제외합니다. 여기는 공동주택이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냥 이것만 알아도 웬만한 높이 제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건축법은 요 정도까지 볼 겁니다. 요 정도까지. 이렇게. 그래서 방금 봤던 것 중에 요 면적들 건축 면적이 뭔지 바닥 면적이 뭔지 연면적이 뭔지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었죠?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공간, 대피공간, 그 다음에 높이 제한, 먼지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주 남았는데 주택법 남은 부분들 보고 농지법은 아마 안 볼 겁니다. 농지법은 시간 되면 언급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론 강의할 겁니다. 2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